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에 기업들이 조당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 강국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실제로 물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자본의 연금술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20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EU가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며 선언했습니다. 만들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시대는 끝났다. 당시만 해도 이 선언은 그저 환경운동가들의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 구호는 글로벌 산업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란 물론 군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제도적 무기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더 싸고 더 많이 만드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적 책임을 묻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심지어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턱에 서게 된 것이죠.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12.3억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플라스틱들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2050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7년 넘게 내뿜어야 하는 양에 달할 거라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히 쓰레기 매립 공간 부족의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와 직결된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된 것이죠. 물론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에서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중 고작 23%만이 새로운 물질로 재활용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 가까이가 결국 소각되거나 에너지 회수라는 이름으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물질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이처럼 낮은 물질 재활용률은 그동안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믿어왔던 것의 실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에너지 회수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그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EU가 정의하는 진정한 의미의 순환경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플라스틱을 다시 깨끗한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이 없는 한국 기업은 EU 시장에 물건을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 자체를 잃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평소 단가 1, 2원 차이로 입찰 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이 갑자기 조 단위 돈을 쓰레기 처리에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일찍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리고 최근에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을 발표하며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정부의 계획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기술력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단가 1, 2원 차이로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왜 갑자기 조 단위 돈을 쓰레기 처리에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냉각된 위기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본이 향하는 기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이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알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물질 재활용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해요. 물질 재활용은 페트병처럼 깨끗한 단일 플라스틱을 잘게 부수고 녹여서 다시 원료로 만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식물이 묻은 컵라면 용기, 여러 재질이 섞인 과자 봉지, 접착제가 남은 음료수병 라벨 같은 것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애써 분리배출해도 결국 소각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죠. 이처럼 물질 재활용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깨끗하고 단일한 종류의 플라스틱만 골라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활용을 거듭할수록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다운사이클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이 다시 투명 페트병이 되기보다는 품질이 낮은 섬유나 건축 자재로 쓰이는 식이죠.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환이 아니라 폐기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더러워도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도 상관없어요. 플라스틱을 아예 분자 단위까지 완전히 분해해서 처음 만들어졌던 순수한 원유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이니까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종이접기로 공들여 접은 학을 다시 평평한 종이로 되돌리려면 일일이 손으로 조심스럽게 펴야 하죠. 이게 물질 재활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은 그 종이학을 통째로 펄프 용액에 담가서 원래의 펄프 상태로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셈이죠. 이 기술의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도입한 초임계 열분해 방식입니다. 초임계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물에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특수한 상태가 됩니다. 이 초임계 상태의 물이 플라스틱의 긴 분자 사슬을 끊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분자 칼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화학 촉매 없이 오직 물의 상태 변화만으로 플라스틱을 순수한 원료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열 분해유는 품질이 아주 높아서 기존 석유화학 공정에 원유 대신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원유에서 나온 플라스틱이 수십 년을 돌고 돌아 다시 원유로 돌아가는 완벽한 자원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나라처럼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폐플라스틱이라는 도시 유전에서 직접 기름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의미를 갖죠. 하지만 이 기술이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론은 완벽해도 현실은 복잡하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이 뒤섞여 배출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LG화학 당진 공장은 이 기술을 한국의 복잡한 혼합 플라스틱 환경에 최적화하고 수천억 원짜리 고가 설비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어떤 폐플라스틱이 들어오든 100%에 가까운 순도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죠.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실험실의 기술이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자 단위로 잘라내는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분자를 다르게 설계해서 재활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자를 자르는 기술 외에 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견과류, 캐슈넛의 껍질에서 추출한 카다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카다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접착제는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집안의 가구나 자동차 시트, 택배로 받는 종이 박스, 신고 있는 신발 밑창까지 전부 석유에서 뽑아낸 접착제로 붙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석유계 접착제가 재활용 공정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재활용 설비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공정을 오염시키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재활용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페트병을 모아도 라벨에 묻은 소량의 접착제 때문에 전체 순환고리가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카다올 기반 접착제는 이 문제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해요. 평소에는 강력한 접착력을 발휘하며 제 역할을 다하다가 재활용 공정의 특정 온도와 조건에 맞춰주면 작은 분자 단위로 깨끗하게 분해됩니다. 마치 임무를 완수한 뒤 스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특수요원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재활용 설비도 오염시키지 않고 재활용 원료의 순도도 100% 가깝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상입니다. 기존에는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까를 고민했다면 카다올 기술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죠.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아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면 제품의 전과정 평가, 즉 LCA 점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이에요. LCA 점수는 한 제품이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환경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환경 성적표 같은 겁니다. 앞으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규제가 본격화되면
이 LCA 점수가 곧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자 수출 자격 자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카다올 접착제를 쓴 가구 한 점이 일반 접착제를 쓴 가구보다 EU 시장에서 더 비싸게, 더 잘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 작은 분자 하나가 한국 산업의 미래 수출길을 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이 어떻게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 카다올 기술은 2026년 4월에 열린 차이나 플러스 2026 전시회에서 한국 연구진이 대거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중국이 주최한 세계 최대 플라스틱 산업 박람회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이 자원순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셈이죠. 당시 한국 기업 부스에는 중국 바이어들이 길게 줄을 섰고 유럽과 동남아 기업들도 카다올 접착제 샘플을 손에 들고 협력 문의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한편 분자를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버려지는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도시광고라는 스타트업의 나영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15만 톤씩 그냥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15만 톤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25톤짜리 대형 덤프트럭으로 6,000대 분량이에요. 이 트럭들을 일렬로 세우면 약 60km에 달하는데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경기도 평택까지 트럭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엄청난 규모죠. 매년 이렇게 막대한 양의 커피 찌꺼기가 단순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나 대표는 커피 찌꺼기를 건조할 때 발생하는 분진 폭발의 위험을 독자적인 기술로 극복해냈습니다. 그 결과 흔한 생활 폐기물이던 커피 찌꺼기는 카페에서 쓰는 스타벅스 쟁반을 넘어 이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던 폐기물이 수만 배의 가치를 지닌 첨단 산업 부품으로 되돌아오는 말 그대로 현대판 연금술이자 진짜 순환 경제가 실현된 겁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을 원유로 되돌리는 기술, 재활용을 방해하지 않는 신소재, 그리고 폐기물에서 첨단 부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까지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성취만으로 순환 경제가 완성될까요? 이 기술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규제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는 규제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순환경제법 등으로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반면 미국은 정치 상황에 따라 일부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양극화 속에서 한국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EU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는 한번 도입되면 거의 후퇴하지 않는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치적 이유로 잠시 주춤하더라도 결국 시장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EU의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한번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와 시장의 요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U 기준을 충족한 우리 기업은 자연스럽게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도 기술적, 제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작 더 흥미로운 충돌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이 검은 금으로 불릴 만큼 귀한 자원이 되면서 이 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수거업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SK지오센트릭이나 LG화학 같은 대기업은 조단위 투자를 집행한 화학적 재활용 공장을 돌리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절실합니다. 반면 수십 년간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1차 가공해온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곧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죠. 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판을 짜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플라스틱 순환경제협의체, 즉 K패트입니다. K패트의 역할은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듣는 회의체를 넘어 한국 순환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사령탑에 가까워요. 만약 대기업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단계를 독차지하려 든다면 오랫동안 이 업계를 지탱해온 중소수거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반대로 중소업체들이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방식만 고집한다면 고품질 원료를 요구하는 EU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시장 전체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패트는 양쪽이 각자의 강점에 집중하는 전략적 분업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실핏줄 같은 수거망을 가진 중소기업은 수거와 1차 선별, 물리적 재활용을 담당하고요.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은 이렇게 모인 원료를 받아 고도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고순도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거죠. 두 진영이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손을 잡아야만 자원안보라는 국가적 방패를 함께 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한쪽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생존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러한 초정밀 AI 선별 기술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재활용 원료의 품질 자체를 한 차원 끌어올립니다. 대기업의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최종 생산물의 품질도 높아지고 공정의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이죠. 결국 중소기업의 선별 과정에 AI가 도입되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표준이라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AI라는 최첨단 도구를 활용해 해법을 찾아가는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앞서 살펴본 혁신 기술들이 더해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결국 마지막에 봐야 할 건 앞에서 나온 흐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예요. 결국 글로벌 표준이라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AI라는 최첨단 도구를 활용해 해법을 찾아가는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련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앞서 살펴본 혁신 기술들이 더해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이 대목을 기준으로 보면 중요한 건 말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결과죠. 지금 봐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앞에서 나온 계획이 실제 일정과 숫자로 확인되는지예요. 둘째, 그 변화가 시장과 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는지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궁금한 경제 이슈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